지난 몇 년간 한국 방산이 일군 성과의 배경에는 타국의 문턱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주포, 다연장, 전차, 전자전 장비로 눈부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 과정에서 여러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이전과 협력에서 거절과 제한을 경험하며 스스로 역량을 가다듬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 한미협의에서 핵심 4대 항목의 기술 이전 허가가 거부되자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자체 개발과 산업 생태계 재편으로 응수했고, 그 결과는 오늘의 K방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스페인의 결정은 그 거절과 제한의 다른 쪽 얼굴을 보여줍니다. 스페인 의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법적 틀로 봉쇄하는 방향으로 결의했고, 정부 차원에서 이미 이스라엘제 여러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외교나 인권 논쟁이 무기 도입 결정까지 곧바로 연결되는 현재의 유럽 정치 지형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스페인이 철회한 사업 규모는 적지 않습니다. 한보도는 이번 조치로 취소되거나 중단된 계약 규모가 수억 유로에서 수억 달러대에 달하며, 이를 원화로 합산하면 약 수천억 원에서 1조 원대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다연장 로켓 체계, 대전차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등 주요 품목이 포함됐다고 전합니다. 이런 공백은 단순한 계약 취소가 아니라 스페인군의 포병과 기갑 재편 계획 전체를 다시 설계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산 무기 체계가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패키지 공급 능력과 현지화와 제한적인 기술 이전 제한은 분명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폴란드 등에서의 대량 납품과 현지 생산 추진 사례는 스페인 같은 구매국이 필요로 하는 속도와 안정성, 기술 이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즉, 정치, 외교적 이유로 기존 공급처가 배제되면 대안 공급국이 실무적 신뢰와 체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일부 플랫폼인 자주포, 다연장, 탄약 패키지는 이미 그런 평가 항목에서 눈에 띄는 이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스페인의 결단은 유럽 방산 시장에서 도덕과 정치 기준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신호이자, 동시에 전통적 공급망이 한순간에 공백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공백을 메우려는 과정에서 나타날 핵심 실무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포함한 패키지 신뢰성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운용 장비와의 상호 운용성을 포함한 전력화 리스크입니다. 스페인 측 논의는 이미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재검토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형 솔루션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외신과 국내 업계 무역 간 분석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한국이 대안으로 떠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면 스페인은 다른 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갖고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스페인은 유럽에서도 정치와 여론의 영향이 강한 나라입니다. 이런 국가의 무기를 수출하려면 단순히 성능이 좋은 무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확실한 신뢰를 보여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계약을 지켜준다는 신호를 공식 문서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출할 때 한국 정부는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을 통해 정부 보증을 직접 제공했습니다. 폴란드가 혹시 정치적 이유로 계약을 바꾸더라도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한 겁니다. 이 제도 덕분에 폴란드는 한국 정부가 뒤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계약을 자신 있게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4조 원이 넘는 초대형 방산 프로젝트가 흔들림 없이 진행됐고, 지금은 유럽 전체가 한국식 정부 보증 모델을 교과서처럼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처럼 정부 대 정부 계약 방식을 활용하면 정치가 바뀌어도 계약이 유지됩니다. 기업끼리 체결한 계약은 정권 변화에 따라 취소될 수 있지만, 정부 간 협정은 국가 신용이 걸린 문제라 함부로 깨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분을 미루었을 때도 양국 정부가 직접 협의에 나서며 개발을 중단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스페인에도 이런 G2G 방식으로 접근하면 정치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계약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준비 중인 나토, EU 공동인증 체계는 또 하나의 무기가 됩니다. 한국 무기가 유럽 규격을 공식 통과해 나토 인증을 받으면 어느 나라 정부가 바뀌더라도 기술적으로 검증된 무기라는 이유로 도입을 막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이미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나토 회원국의 인증과 실전 운용을 통해 신뢰를 얻었고 덕분에 새로운 국가들과의 협상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이런 장치를 함께 운용하면 스페인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약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한국은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신뢰의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스페인의 대규모 계약 취소는 단순히 한두 품목의 공백을 만드는 사건이 아닙니다. 스페인은 현재 운영 중인 레오파트 계열 약 260여 대와 노후 자주포와 MLRS 전력을 대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그중 일부 사업은 이미 정치적 이유로 중단됐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려면 단순한 장비 납품을 넘어서 합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최근 보여준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이 패키지 제공 능력이 다른 나라들 대비 남다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와 폴란드 파트너 간의 합작 투자 사례처럼 현지에서 탄약과 유도탄을 생산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장기간 지원 체계를 약속하는 형태는 구매국이 요구하는 정치적 안정성과 산업적 보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모델로 작동합니다. 한국의 천무와 K9은 스페인이 필요로 하는 빠른 전력 전개와 안정적 보급을 그대로 충족시키는 현실적인 해답입니다. 천무는 발사대 구조가 모듈식이라 유도탄, 비유도탄, 중장거리탄까지 한 플랫폼에서 쏠 수 있고 필요하면 발사대만 바꿔 다양한 작전에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연성 덕분에 PULS와 같은 수요를 그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와의 호마르케이 협력은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공장 설립과 탄약 현지 생산으로 이어졌고 초기 계약 212대가 290대로 늘어나면서 관련 로켓과 탄약이 수천 기 단위로 주문되는 경제성이 실제로 증명됐습니다. 또 K9 자주포는 이미 수많은 실전과 훈련을 통해 신뢰를 쌓았습니다. M109처럼 노후화된 포대를 교체하려는 나라 입장에서는 검증된 성능과 빠른 정비성, 낮은 고장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폴란드 사례를 보면 K9과 천무를 계약하고 1년 반 만에 140문 가까이를 전력화했는데 이는 한국이 단기간에 현지 조립부터 탄약 공급까지 함께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현지 공장이 함께 만든 탄약 생산 라인은 납품 속도를 기존 서구 체계보다 2배 이상 끌어올렸고 전시에도 탄약이 끊기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실무 과제도 있습니다. 스페인군의 기존 전투 체계와 통신 규격과 맞추려면 통합 비용과 시험 평가 시간이 필요하고 나토 표준에 맞는 탄약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완전히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폴란드에서 이미 기술 이전 로드맵과 시험 일정을 계약서에 명시해 불확실성을 줄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계약 초기부터 인증시험 교육 계획을 제시해 전력화 속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 면에서도 한국 제안은 매력적입니다. K9 도입 시 초기 구입비는 독일산 대비 약 20에서 30% 저렴하고 장기적 총소유비는 정비와 탄약까지 포함하면 40% 이상 절감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지 공장 설립과 고용 창출 패키지는 스페인 정부와 국민 여론을 모두 설득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만 파는 나라가 아니라 현지 산업을 함께 키우고 전시에도 책임지는 동반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이미 세계 수준을 뛰어넘었고 납품 속도와 현지화 능력은 실전에서 입증됐습니다. 스페인이 K9과 천무를 선택하면 그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유럽 방산 지형에 한국이 당당히 자리하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무기는 이제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입니다. 다음은 25년 1월 30일 K9 포신 분석 영상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세계 최강의 K9. 그런데 K9 자주포가 어떤 이유로 세계 최강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K9을 두고 흔히 성능은 좋은데 가격까지 저렴하니 독일이나 프랑스제 자주포가 한국을 따라올 수 없었다고만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K9의 성능과 특징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그 안에 숨겨진 기술력은 한국 국민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곡사포로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거리와 명중률 측면에서 K9의 숨겨진 기술력은
가히 세계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중에서도 K9 자주포의 포신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포의 포신은 단순히 포탄이 날아가기 위해 길게 만들어 놓은 원통형 구조에 불과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K9 자주포 내부에 자동 장전 장치나 외형으로 드러나는 궤도, 장갑 등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K9의 진수를 알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포신 기술력을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특히 K9이 미국제 자주포의 성능을 가뿐히 들여밟고 미군 테스트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포신 개발에 총력을 다했던 한국 연구진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9 자주포가 세계 최정상급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한국의 포신 제조 기술과 특징에 대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의 사거리를 통해 산이나 장애물을 넘어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자주포는 지상 화력의 핵심입니다. 포병을 이르는 별칭이 전장의 신이란 점만 보더라도 강력한 포병 전력은 전쟁의 판도를 뒤바꾸는 중요한 화력 체계인데요. 이러한 포병의 전투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포신 제작 기술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곡사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자주포나 견인포의 포신을 보고 그저 포탄이 날아갈 수 있도록 길게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지만 고도의 포신 제조 기술을 확보하는 건 자주포의 사거리와 명중률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례로 포신의 내구성을 확보하지 못한 미국은 끝내 사거리 100km의 괴물 자주포를 양산하는 데 실패했고 여전히 사거리 30km대에 머물러 있는 M109A6 팔라딘을 주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부족한 사거리를 보완하기 위해 엑스칼리버처럼 특수한 유도포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포신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주력 자주포인 K9의 포신 기술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K9의 포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포신을 구성하는 요소는 포구제퇴기, 포신조립체, 주퇴복좌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중 포구제퇴기는 포탄 발사 시 장약이 연소하며 생기는 화약가스를 사방으로 분산시켜 반동을 감소하고 포구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주포 포신의 맨 앞부분을 살펴보면 포탄이 빠져나가는 곳 이외에 그 옆으로 장약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스 배출용 구멍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포구제퇴기는 그 성능 편차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반동을 감소할 수 있으며 베이스 블리드탄이나 로켓 보조탄이 주를 이루는 현대 포병에선 사거리 확장을 위해 반드시 갖춰져야 할 기술입니다. 이러한 사거리 연장탄은 일반적인 고폭탄보다 훨씬 강력한 장약을 사용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주포가 받게 되는 반동이 상당한데 이를 포신의 주퇴복좌기만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거리 연장탄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포구제퇴기의 반동 감소 효과는 곡사포의 화력 증강을 위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한국은 K9 이전에 운용하던 K55 자주포에선 배풀형 포구제퇴기를 사용했으나 K9에선 다단형 포구제퇴기로 변경하였습니다. K9에 적용된 다단형 포구제퇴기는 장약의 가스를 여러 방향으로 분산 방출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소음과 충격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반동 감소 효율이 낮고 장약가스의 방출 방향이 제한적이어서 소음과 충격파 가 포구 주변으로 집중된다는 단점을 가진 K55의 배풀형 포구제퇴기보다 효율적으로 포탄 사격의 반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있는데요. 다단형 포구제퇴기의 효율적인 반동 제어 능력은 자연스럽게 K9의 빠른 연사 속도와 정밀 사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여기에 더해 효율적으로 소음과 충격파를 분산하기 때문에 포구가 받는 충격을 감소하여 포구제퇴기의 마모를 줄이고 내구성을 높이는 유지보수의 이점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주포의 사거리 연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포신의 구성 요소는 주퇴복좌기입니다. 주퇴복좌기는 포탄을 발사할 때 포의 일부분만 뒤로 후퇴시켜 반동을 흡수한 후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장치로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대포를 사격할 때 대포는 제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포신만 뒤로 후퇴 후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주퇴복좌기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야포가 반동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포탄을 발사하고 나면 그 반동으로 인해 대포 자체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 때문에 포병들은 포탄을 사격할 때마다 뒤로 밀려난 대포를 다시 원래 위치로 끌고 온 다음 차탄을 장전하고 사격해야 했으며
있으며 대포의 위치가 틀어지기 때문에 명중률이 하락하여 사격 재원을 다시 산출하는 경우가 낮았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에 한두 발의 포탄을 사격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주퇴복자기를 장착한 M1897 야포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포병부대의 포탄 발사 속도와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퇴복자기의 성능이 포병의 작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일례로 한국은 K-55를 사용하던 시점만 하더라도 주퇴복자기 문제로 인해 자주포의 사거리 연장이 어려웠습니다. 미국의 M1092를 라이선스 생산한 K-55 자주포는 기존에 한국이 사용하던 KH-179보다 주퇴복자기의 주퇴복자거리가 짧아 반동을 흡수하는 데 불리했으며 이로 인해 최대 사거리가 24km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30km 수준의 사거리를 확보한 KH-179보다도 짧은 수준이었으며 장사정포를 앞세워 서울 불바다를 운운하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어려운 사거리였는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K9 자주포를 개발하며 주퇴복자기도 자체적으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K9에 적용한 주퇴복자기는 약 940mm 수준의 주퇴복자 거리를 확보하여 기존의 K-55보다 약 235%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주퇴복자기가 더 길게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길이만큼 포신의 반동을 원활하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거리 연장탄과 고장약을 사용하더라도 자주포가 사격 시 발생하는 반동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K9의 주퇴복자기는 반동 흡수 후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 K-55보다 더 빨라졌는데 이러한 성능 특징은 15초 이내에 3발을 사격하는 급속 사격과 분당 6에서 8발 수준의 최대 발사 속도를 확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포구 재퇴기와 주퇴복자기의 뒤를 이어 마지막으로 살펴볼 포신의 구성 요소는 포신조립체입니다. 포신조립체는 말 그대로 길게 이어진 포신의 포열을 지칭하는데 포탄을 목표 지점까지 멀리 발사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포열의 길이를 길게 늘린다는 것은 포탄이 늘어난 포신을 따라 긴 시간 동안 장약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포구 초속이 증가하고 사거리와 명중률이 더욱 향상됩니다. 여기에 포신 내부에 강선을 새겨 넣어 포탄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강선이 없는 활강포를 사용하는 전차와 대비되는 곡사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강선부를 포함한 포신의 전 부분에는 크롬 도금 기술이 적용됩니다. 포신 내부를 크롬으로 도금하게 되면 포탄으로 인한 마찰과 고온고압의 가스에도 포신의 마모를 줄여주는데 포신 내부의 강선이 일정 수준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해야만 자주포의 사격적 밀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K9의 포신은 현재 최대 1000발의 사격을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를 들으면 문득 너무 약한 내구성이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국군이 사용하는 장약 중 가장 강한 장약을 기준으로 측정된 수치이며 실전에서는 최대 장약으로 사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군이 흔히 사용하는 백색 4호, 5호 수준의 장약으로 포탄을 사격할 경우 3000발 이상도 충분히 버티는 내구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신의 내구성은 포병화력이 중요한 한국의 작전 환경에서 한국군의 화력 지원 역량을 크게 증대시켜주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점은 우리 대한민국의 연구진이 지금의 K9 포신보다 최소 150% 이상 더 향상된 내구성의 자주포 포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병을 활용한 소모전이 이어지며 여전히 현대전장에서 곡사포의 화력 지원만큼 효율적인 타격 수단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더 많은 포탄 발사를 견뎌낼 수 있는 포신을 추가한다면 적성국가의 군사 충돌 시 지금보다 더욱 효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K9의 52 구경장 포신을 뛰어넘어 58 구경장 포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자주포 분야의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포신의 포열 구간을 더 길게 만들면 당연히 사거리 연장은 쉬워지지만 포가 길이와 무게를 이기지 못해 아래로 처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길어진 사거리에 따른 포신 내부의 마찰을 버티지 못하는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 난관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52 구경장 포신의 사거리 한계를 극복하고 100km 수준의 자주포를 보유하기 위해 58 구경장 포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조차도 포기한 사거리를
가치를 구현하고자 초고강도 포열 소재 개발과 가공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9 자주포가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보여준 성과는 놀랍기 그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성공에만 안주한다면 K9의 도전장을 내민 후발주자에게 언젠가는 시장 점유율을 내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잘 알고 있는 한국연구진은 대한민국의 전력 증강과 방산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명품 자주포 K9은 계속해서 진화할 것입니다.